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마 저가 한 40분 정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제가 살아왔던 저의 고민들,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저에게 이제 한번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자살을 했습니다. 오빠는 공부를 되게 잘해서 명문대로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지방대로 가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여학생이었는데 부모님께서 집안 창피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친구가 공부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유서 한 장을 쓰고 아파트 13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사실은 롯데월드를 가면은 그 바이킹을 못하는 겁 많은 소녀였는데 그 친구의 그 죽음 앞에서 제가 그때 다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사회과 교사이지만 사회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교사가 돼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했었고, 그러면은 이제 이 구조를 좀 바꿔야지 되는 면들이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마치 해적선이 있잖아요. 해적선이 있는데 이 해적선 안에 성실한 해적이 한 명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배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면 성실한 해적은 의미가 없겠죠. 마치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 임용고사를 돼서 교직으로 나가서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주어진 목표대로 야간 자율학습 시키고 보충 수업 시키고 빡세게 수업하고 막 이랬는데 돌아왔던 것은 제자의 죽음이었던 그 과정에서 오늘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제가 결국 역사의 죄인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시점이 저에게는 되게 자극과 계기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저에게 전환점이 이제 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휴직을 한 5년 정도 휴직을 하고 좋은교사운동 정책실장 3년, 사교육 걱정대상 이제 부소장 활동 2년을 하면서 150만 원 정도 이제 받고 제가 이제 교육 시민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날 보너스도 없고 그래서 한과 세트 3만 원짜리 들고 이제 5년 내내 이제 집에 이렇게 설날 때 추석 때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운동을 이제 하는 과정들이 하나 있었고 이후에 또 하나는 이제 학교 밖 학습 공동체 운동을 꾸려왔었습니다. 학교 밖 학습 공동체 운동을 이렇게 꾸려나가는 과정 안에서 근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학교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학습 공동체 그 프로젝트 활동을 배워왔고 협동학습을 배워도 학교 안으로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수행평가 10% 하나 내 맘대로 못 바꿉니다. 동교과 학교의 어떤 비전, 이 학교의 교장경험쌤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었던 것이죠. 이 구조적인 답답함. 제가 이제 학교의 직원조회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떠올라요. 직원조회 때였었습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손 들고 일어났어요. 애들이 가뜩이나 공부하길 싫어하는데 인간적으로 종소리가 너무 구슬프다. 엘리제를 위하여. 이거를 좀 밝고 경쾌한 음악소리로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거든요. 근데 저는 봤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입술이 팍 떨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문제 제기를 하셨던 선생님한테 장 선생 앉아 딱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은 누구나 다 학교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하는 순간 장 선생 앉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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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소리를 확 지르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힘없이 이렇게 앉았고 그 어색했던 그 침묵의 그 순간이 저에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모멸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갔어요. 교장 선생님. 그 살벌했던 교장실에 혼자 들어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적어도 사범대에서 배웠을 때는 우리 공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이고 그러한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로만 지식으로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과 문화를 통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의 회의부터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배워왔었고, 그런데 아까 그 직원조회 때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던 그 행위는 민주시민교육을 달성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할 교장 선생님의 역할과 책무에 맞지 않는, 그리고 이것을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왔습니다라고 했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난리가 났겠죠, 안 봐도. 그런 이제 과정들 속에서 저의 고민은 왜 문서와 혹은 교육과정의 아름다운 말과 실제가 다른 것인가에 대한 저의 고민들이 사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사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말은 뭐 다 연구도 해보셨고 고민하셨겠지만 약간 공허한 면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된 혹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좀 볼 때마다 그래 아름다운 말이지 좋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우리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나도 큰데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워낙 그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방 안에 너무나도 많은 개념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포괄적이고 또 모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파쇼 교장 선생님들을 한테 가보세요. 그분들은 다 자기가 민주주의, 나만큼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 없다라고 얘기를 또 하셔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개념에 있어서 좀 다른 면들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거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혁신고등학교 학생들 24명을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제 A그룹이 명문대를 간 그룹이고요. B그룹이 일반 대학을 간 그룹이고, C그룹이 대학을 안 갔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룹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세 가지 그룹들을 가지고 성인들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24명과 심층 인터뷰를 했었는데, 제가 발견했던 사실은 전이성이었습니다. 예, 이 전이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학교 다닐 때 토의 토론을 많이 해봤고, 학교 다닐 때 학교의 문제를 갖고 나의 문제를 끌어안으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봤었고, 협업을 해봤었던 이런 친구들,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시민성으로 이어졌었던 실천원 활동을 해봤던 이 친구들이 대학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했을 때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전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였고요. 그 친구들이 나름 영향력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처럼 나름의 영향력 있는 삶을 각자의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전위성이라는 걸 발견했고요. 한계도 있었어요. 그 한계는 뭐냐면,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교수님의 이야기를 잘 옮겨 적지 않으면 A뿔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난 학교 다닐 때 암기식 주입식으로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나는 친구들에게 내 노트를 보여주는데 다른 친구들은 보여주고 있지 않은. 그래서 호구가 되어져 있는 나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각자 있는 공간 안에서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라고 나는 의견을 얘기하는데, 야, 너 몇 학번이야? 너 몇 살이야? 왜 온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튀지?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침묵을 해야 하는 이러한 한계성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임들은 어떻게 우리가 줄여나가고 전의의 힘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우리 교육의 목표이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 한번 영상 좀 잠깐 좀 틀어봐 주실 수 있어요? 혹시 이 영상 보셨나요? 현재 유튜브에서 46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운동의 개주 영상입니다. 제목은 이걸 따라잡는다고? 초등학생 개주 끝판왕이 나타났다. 영상 내용도 제목 그대로입니다. 개주 경기에서 마지막 반바퀴를 넘기고 바통을 넘겨받은 100팀 마지막 주자가 앞서가던 주자를 따라잡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죠. 역전승의 주인공은 다른 친구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이날 운동회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어쩌면 역전승보다 더 가슴 벅찬 장면이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주부에 작년 7월 올라왔지만 운동회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월에 서울 성일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2학년, 4학년, 6학년 아이들이 차례로 바통을 넘겨받으며 달리기를 이어갑니다.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하다 청팀이 앞선 상황에서 마지막 28번째 주자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반바퀴를 남기고 100팀의 마지막 주자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그곳에 있던 학생들은 모두 100팀의 마지막 주자에게 달려가 환호하며 기뻐했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운동회의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눈을 돌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결승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역전을 당해 패배한 청팀의 마지막 주자. 추월당하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 뛰었지만 결국 역전을 당했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앞서 달린 27명의 주자들에겐 또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영상에도 결승점에 들어오자마자 뒤돌아선 청팀 마지막 주자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자세히 보면 가슴 벅찬 장면이 숨어 있습니다. 늦게 들어와 실망한 아이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아이들. 괜찮다고, 실망하지 말라고, 너무 잘 뛰었다고, 잘 뛰었으니까 속상해하지 말라고 아마 그렇게 말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역전당한 학생이 고개를 떨구자 한 친구는 다가와 뒤에서 꼭 껴안은 뒤 혼자라도 행가래를 쳐주려는 듯 살짝 들어올리는 모습도 보이네요. 이 모습이 얼마나 고맙고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날 개주에 바로 이제 이 최소수의 최대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최대 다수, 최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최소수의 최대 고통의 문제가 한국 사회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실은 아까 그 장면들을 봤을 때에 다들 좋아하지만 이 상황에서 저 친구가 갖는 그 당황스러움, 그 아픔 이런 것들을 헤아려서 볼 수 있는 이 마음, 그 친구의 마음이 되어보는 것들인 거죠. 이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이 공교육 안에서 저 친구들이 잘 훈련을 받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사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들이 저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마음들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제 사실은 세월호 참사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우리 교육 분야에서는 이 얘기들이 약간 금기시되기도 했고요. 충분히 논의가 안 됐었던 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안에서 이것이 단순한 세월호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한국 사회의 그 병리성, 체제적인 모순, 욕망구조, 물심구조 이런 것들이 결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한국 사회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변화가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또 이걸 다 까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제 4.16 민주시민교육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아마 기업교실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아마 가보시면 되게 이제 또 잘 복원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기회 되시면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상주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저는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인리의 법칙이 있죠. 1대 29대 300의 법칙이 있는데요. 이 하인리가 여행보험사 직원인데 노동재해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대형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 소형사고가 29회 그리고 소형사고 이전에 같은 원인의 사소한 징후들이 300회가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외장하드가 나갔어요. 갑자기. 와 미치겠더라. 이거 복원하는데 한 몇십만 원, 엄청 한 50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2년 정도의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목숨을 걸고 이걸 살렸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 전에 징후가 있었거든요. 약간 깜빡깜빡거리거나 약간 그럴 때 있었는데 그래 뭐 선이 문제가 있었나 보지 이러고 그때 백업을 해놨어야 되는데 안 해놨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이 사소한 징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감지를 안 하고 넘어가다가 일이라고 하는 게 딱 이제 와버렸던 건데 사실 우리 사회에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것이 민감성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의 이런 문제들을 볼 수 있는 민감성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고요. 한번 히틀러의 대중선동술이라는 이제 책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제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히틀러를 보면 히틀러가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그 연설하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했을까요? 저녁에 했을까요? 저녁에 해가 이렇게 노을이 이렇게 질 무렵 그죠? 그럴 때 이렇게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막 깃발, 북소리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만도 마찬가지였었던 거죠. 이제 아이만의 죄는 생각하지 않은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이제 놓고 보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 안에서도 예컨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미디어라고 봤을 때 미디어 효과는 매우 커요. 작다와 아동과 청소년은 수동적이다와 능동적이다라는 걸로 이제 프레임으로 보게 되면은 예컨대 이제 이런 히틀러의 대중선 동술에 말려 들어갔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본다면 미디어 효과는 매우 컸던 거고 아동과 청소년은 수동적이었던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꿈꾸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되게 능동적인 어떤 인간들 그리고 그런 능동적인 인간들 하에서는 이런 효과성도 우리가 제어해 나갈 수도 있겠다. 뭐 단적인 예가 게임 중독 아니겠어요? 게임을 내가 즐기면서 살아가느냐? 네, 그죠? 그런데 이제 아닌 애들은 막 여기에 이제 막 매몰돼 갖고 삶이 피폐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중독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중독 안 걸려고도 즐기면서 내가 절제해가면서 갈 수 있다. 뭐 이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과연 이러한 수동적인 인간에서 능동적 인간으로 간다라는 것, 이 효과를 일정하게 제어해 나간다라는 것들이 저절로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절로 되는 것,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기보다는 구조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안목들, 절제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은 키워지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차원 안에서의 교육이 갖고 있는 어떤 요구, 힘이라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벨라 비숍의 그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책이 있죠. 여기 이제 보면 이사벨라 비숍이 이제 구한 말에 영국의 여인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여행을 오게 돼요. 그가 이제 낯선 이방인의 시각으로 조선의 시대를 봤거든요. 흔히 서당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선의 교육은 애국자나 사상가나 정직한 사람을 산출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중국 고전에서 선정된 과목을 크고 작은 시끄러운 소리로 읽고 암송한다. 이러한 교육은 사고력을 발전시키거나 그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도록 하지는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육에는 생각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든지 또는 학생으로 하여금 그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편협성, 천편일률성, 자부심, 미심, 근로를 천시하는 거짓 자존심, 너그러운 공공정신을 깨뜨리는 이기적 개인주의, 2000년 묵은 습관과 전통의 노예가 되어 있는 행동과 사유, 좁은 지적견의 얕은 교육관, 이러한 것들이 한국 교육제도의 소산인 듯 싶다. 이 너그러운 공공성을 깨뜨리는 이기적 개인주의. 단적인 예가 성남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분당에 이제 뭐 몇 개의 학교들이 있는데 다 대부분의 지역들의 학교들이 다 과대학급, 거대학교 과밀학급이거든요. 근데 사이사이를 보게 되면 안양도 그런 데가 있는데 평촌이나 분당 안에서도요. 학급 수가 2학급 내지 3학급 수준으로 작은 학교들이 있어요. 분당에 미어 터지는데 왜 그러지? 그 인근에 막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는데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임대주택 아파트가 껴있어요. 그 껴있는 데에는요. 안 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내 아이가 그런 아이들과 어울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위장 전입을 하든지 심지어는 그 아파트가 새로 생겨도요. 그 부모들이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서 우리 아이들이 임대 아파트 아이들과 섞일 수 없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있으면서 자사고 동산고등학교에 그 용인외대부고의 추천형 전형이라는 것들을 집어넣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이제 협상 테이블에 나갔어요. 나가서 당시 이제 자사고 쪽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처리하라는 거예요. 명문학교로 잘 발돋움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그때 부모님한테 드렸던 말씀은 우리 동산고등학교나 용인외대부고를 나왔던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용인외고죠. 앞으로 이제 리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리더란 과연 무엇인가?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공부 못하고 나보다 못 사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법들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 공부를 잘하는 우리들끼리, 잘 사는 우리들끼리 모여 있는 것들이 과연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인 건가?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공교육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고, 그런 아이들과 어울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녀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면 됐지 나쁜 것은 아니다. 이 말 꺼냈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었고 3박 4일 동안 뭐 텐트 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어쨌든 버텨가지고 이제 되긴 됐는데, 하여튼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좀 안타까운 어떤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을 때 발표 명령이 떨어졌지만, 이때 명령을 죽고 명령을 사는 군인의 입장에서는 발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겠죠. 하지만 먼 훗날 역사적으로 봤을 때의 그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놓고 봤을 때에 우리는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조류를 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고, 내가 속해 있는 공간,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어떠한 방향과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아이만과 같은 생각하지 않는 죄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제자의 죽음 앞에서 제가 이것들을 경험했던 거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나의 죄,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미래교육, 미래사에 대한 담론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유방남 박사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원장님이시죠? 첫 번째, 1. 안 바뀐다, 야. 1. 미래교육 어쩌고저쩌고 백날 얘기해봐야 이 국가주의 체제와 관료화된 이 체제는 여전히 유지될 거다가 모두 1. 모두 2는 경쟁이에요. 시장에다가 넘어간다 라는 거고요. 모두 3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공적 관점, 공공성이 살아있는 그러한 세상들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은요,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라고 예측을 했을 때에 모두 이가 가장 많이 나갔어요. 시장으로 넘어갈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세상을 꿈꾸느냐, 바라느냐에 대해서는 모두 3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망과 우리의 열망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좀 틀어주시겠어요? 입에 올리기에는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 이름 때문에 종종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린 학생들의 설득을 어른들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어떤 학교일까요? 강성환 기자입니다. 대변초등학교 부학생회장인 5학년 하준석 군은 지난 학기 선거에 출마하면서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인물이 연상되는 학교 이름을 꼭 바꾸겠다는 거였습니다. 대회나 공연을 사회자가 대변 초등학교 나오세요라고 하면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이 똥이나 경기 초등학교라고 비웃거나. 대변 초등학교는 기장군 대변이 지명에서 딴 이름. 학우과 친구들은 지명 유래와 전통 때문에 고명 변경을 반대해온 어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교생 70여 명이 동창회와 마을 어른들에게 직접 편지를 썼고 시민 4,000명의 지지 서명도 받았습니다. 이런 동심에 어른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최근 새 이름을 공모했고 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달 말 교육청에 개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의 이름이 실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경험했던 아이들이 일종의 그 효능감이라고 할까요? 시민적인 효능감 내지는 정적인 효능감이라는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학교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고민하고 제안을 했는데 이것들이 받아들여져가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개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자존감,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들도 자꾸 성취를 경험해보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선생님들도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성취해본 경험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교사 연수할 때 내가 어떤 뭔가를 제안을 해서 우리 학교의 시스템에 어떤 조그마한 변화라도 만들어 봤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 해보라 그러면은 거의 경력 있는 교무부장님 정도 손 드시지, 그 대부분의 젊은 선생님들은 말도 못 꺼내고 얘기해 본 적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선생님들도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효능감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경험을 못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이제 그런 게 왜 안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어리다라고 얘기하지만 알다시피 3.1 운동이라든지 광주학생 운동이 그랬었지 않습니까? 이런 4.19 혁명도 마찬가지였었는데 그런 역사의 그 순간순간 때마다 이들이 나섰고 이들이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여져 왔었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어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들인 건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교육기본법에도 되게 많이 있지만 왜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가? 저는 하나는 이 총론과 실제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데 아마 이제 일제시대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 군부독재의 어떤 잔재들이 남아있고 중앙집권적인 어떤 체제가 상당히 견고하게 형성되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 제도로서의, 문서로서의 민주주의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삶으로서, 문화로서 실제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위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마이클 영의 개념들일 텐데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내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갖고 나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결정되는 시스템이었잖아요. 근데 근대 사회가 되면서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어떤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오게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근대 사회가 봉건 사회하고 전근대 사회와 구분되는 아주 중요한 기제가 능력주의라고 하는 개념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메리토크라시라는 것들이 우리 공교육을 통해서 일정하게 작동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 국가가 주도하는 평가 체제인 거죠. 고시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거기에 내가 합격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수능이라든지 학력고사라고 하는 체제가 메리토크라시하고 딱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 안에서는 한마디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들은 뭡니까? 유보적인 권리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대학교 가서 해. 좋은 거 알겠는데 대학교 가서 해도 늦지 않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이제 우리 공교육을 많이 갖고 들어왔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공화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들이 두 가지 축이 있잖아요. 자유주의의 축과 공화주의의 축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인권조례다라고 하면 교권과 인권에 대립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좀 약간 달리 봐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무엇인 건가?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 그 어떤 나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차원들도 있지만 공동체를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의 권리라는 것들이 결국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하는 그 순간 멈춰야 된다라는 것들을 아는 것도 인권인 거거든요. 공동체 안에서의 작동되는 부분들인 건데 이걸 자유주의적 시각 안에서만 자꾸만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지만 공동체주의 내지는 공화주의적 관점이 결합된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인권과 교권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인권 때문에 선생님한테 막 어떻게 했다 이런 거는 역으로 말하면 그 친구가 인권을 제대로 몰라서 그랬거나 인권에 대한 것들이 내면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히려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하게끔 만들어내야 된다는 관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는 물이 없으면 뜨지 못하지만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침몰하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도상하는 시스템으로 내 이익, 어떤 하나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따지는 그 순간 너무나도 많은 그 공론의 그 과정에서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만 나갔을 때는 사회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는 이러한 그 이해관계를 고려하지만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존 롤스의 무죄의 베일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저희 연수원의 업무도 하고 있거든요. 연수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 분장을 합시다 이랬을 때 이제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일이 더 돌아올 거냐 안 돌아올 거냐로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제가 내놨던 안은 전면 내년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 싹 다 바꾼다. 그러니까 내가 올해 A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내년에 A 업무를 맡는 게 아니라
백지 상태로 놓겠다라는 거야. 놓고 대신 일의 어떤 그 총량이라든지 일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원칙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일하는 게 맞다라는 것들을 먼저 세팅해 놓겠다. 그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일을 배분하겠다라고 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업무를 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이 관점이 들어오게 되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이렇게 들어오면 나 일 많아지는데 힘들어지는데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일정하게 어떻게 이런 것을 조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필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교육청 차원에서 이제 이러한 그 인정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교육에 관련되는 교과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핵심은 뭘까요? 저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기존에 이제 우리 사회과 교과서를 봤을 때 약간 반성할 지점들이 있죠. 한마디로 이제 사회과학 지식에 대한 요약판이다. 각 이제 전공의 어떤 영역들이 막 밀고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회과학 지식들을 잘 알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이 될 거다라고 하는 논리 구조가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아마 역사 교과서라든지 중학교 교과서나 막 이런 걸 보시면 아이들이 정말 배움으로부터 도주하게끔 만들어 놓을 정도의 엄청나게 짜잘한 쪼가리식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토론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왜 토론이 안 됩니까? 저도 이제 교과서를 이렇게 해서 쓰거나 이렇게 같이 관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감한 주제들을 다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를 다루는 순간 정치적 중립성에 이게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 두 가지예요. 해외 사례를 끌어오거나 역사적 지식, 역사를 갖고 들어와갖고 지금에 있는 이 진공 상태에서 자꾸만 이제 외국 사례를 갖고 오거나 몇십 년 지난 거 갖고 와요. 아니면 역사적 사례를 갖고 오다 보니까 정말 토이 토론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구조들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 나름 최근의 자료들을 갖고 이제 중립, 논쟁을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닫힌 질문들, 요약해 놓는 질문들이 아니라 발산적 질문들을 좀 집어넣은 부분이 있다. 세 번째가 협동조합이라든지 뭐 사회적 경제라든지 이런 최근에 이제 삶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생태전환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다 빠르게 민첩하게 반영해 놓은 면도 있다. 네 번째가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알무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실 안에서 학교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쪽으로 연결되고 있는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경험해봤던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정말 사회과 교과서를 정말 시민교육으로 기르는 교과서로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막 분출이 되고 있고 그 흐름에 이제 과도기적 상황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육과정의 흐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지역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국가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좀 봤었고 교사들은 재구성,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봤었어요. 그런데 이 관점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국가중심의 교육과정은 이제 국가는 큰 틀 안에서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과 학교 단위 안에서 이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재구성으로 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개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순천의 경우에는 동천 마을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이 지역사회 전문가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은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잘 알지만 지역을 몰라요. 마을 사람들은 지역을 잘 알지만 교육과정은 모르죠. 한마디로 주파수가 안 맞아요. 이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거버넌스라고 하는 교육과정의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각자 갖고 있는 컨텐츠를 저쪽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우리 학교 교육과정이 어디에 들어오면 되겠다라는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최근에 이러한 지역교육과정에 대한 담론들이 상당히 무르익고 있습니다. 한때 이제 지역교육과정 그러면 이제 뭐 세종교육청 같은 경우에 뭐 참학력 이런 미래형 학력 이런 얘기를 꺼냈고 그러면서 경기도는 뭐 창의지성교육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도교육청 차원 안에서의 광역 단위의 개념이 지역교육과정으로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군 단위로 더 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나중에 이런 책들도 한번 보세요. 네. 하나의 시흥이라고 하는 사례 안에서 시흥이라는 공간을 놓고 학생들이 마을 벽화를 하거나 지역사회의 설화,
예? 지역마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발굴해내기도 하고 만들어 보기도 해보는 이러한 어떤 관점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의미있게 기획해내고 참여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그 정주성을 갖게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함께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가까운 옥천. 옥천은 이제 정지영 선생님의 그 정지영 시인의 이제 함추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고향이라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원래 함추름 교육 과정이라고 이제 해놨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NGO들이나 지역사회 주민들과 학교가 함께 교육과정을 연계해요. 예를 들면 체험활동이다. 그러면 학교가 일회성 체험활동을 많이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고구마 캐기예요. 어디 가고 고구마 캐고 한번 구워 먹고 끝나. 그게 아니라 농민들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뭐 좀 갖고 한번 심어보자. 심어보고 가꾸어보고 캐보고 요리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회 특산물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SNS로 막 홍보해보고 팔아보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농사 지은 걸 갖고 막 이렇게 판 다음에 그 수익금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 이런 과정으로까지 쫙 아예 그냥 3월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냥 이걸 연결해버리거든요. 이게 연결의 과정들인 건데 선생님들이 사실 이거를 뭐 농사를 짓게 하고 이건 불가능할 텐데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해나가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육과정의 본질은 사실은 민주시민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 단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 지역을 가꾸는 시민으로서 지역 시민으로서 어떻게 길러 나갈 것인가라는 거죠. 제가 충북도지사님한테 공개 편지를 한번 썼어요. 뭐였냐면 도지사가 이시종 도지사님이 여기 충북교육청에다 인재들이 자꾸만 유출된다고 인재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걸 하고 싶으셨던 거야. 전국 단위 자사고를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했던 것은 충북의 아이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졌거든요. 너네들 성인이 되면 충북 지역에서 앞으로 살고 싶니? 라는 이 질문이었는데 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도지사님, 걱정하셔야 될 것은 전국 단위의 인재들 만들어도 이 친구들이 다 서울로 다시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 충북에 있는 이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애정을 갖고 있지 않고 정주의식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들이다. 지역사회에 있는 아이들,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을 환대하지 않으면서 엘리트들만을 한다? 그거는 결국 누구를 위한 교육인 거냐? 이걸 성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막 그 성적 우수 장학사들한테 몰아주는 이거 이제 약간 홀딩시키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쳤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옥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막 군 단위에다가 막 바라는 거, 요구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지역사회 불편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서 군수님 만나갖고 직접 이게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엔 조례로도 반영된 게 있대요. 학생들이 자기는 어디 이동하려고 할 때 너무 불편하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마 의원이 그걸 보고 애들 교통 지원해주는 거, 체험활동 지원 이거를 아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우리 지역에 뭐 매점이 없어요 막 이런 것들이 갖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만들어주고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반영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애정의식과 정주의식 생기고 시민성도 길러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학력이다, 미래형이다, 참학력이다라는 것들이 지성과 감성과 시민성이 결합되면서 저는 실천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결합되는 이것이 앞으로 미래형 학력의 개념이다라고 이제 보고 싶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행히 OECD의 2030 학습 나침판에서도 개인의 웰빙이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웰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변혁적 역량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이 안에 학생들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게 혼자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어른과 학부모들과 말교육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 안에서 가고 있다는 건 사실 지금 이러한 실천적 고민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들이 별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에 있다. 생태전환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이걸 안 하면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위기의식 속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군폭의왕교육지원 정서 요구를 받아서 지역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모토를 삶과 지역과 세계를 알고 느끼고 가꾸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이 안에 이제 어떤 핵심 가치로서 변혁과 문화, 생태, 융합, 공공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가치들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 어떤 관점이었고 앞으로 이제 민주주의의 주범 모델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균형인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쪽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한국 사회에서는 이쪽에 대한 어떤 균형을 잡아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경험 체계가 우리가 별로 없는 것들을 함께 또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저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저희 학교에 매점이 들어왔는데 매점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엄청난 쓰레기가 막 생겨가지고 매점을 없애니만이 이런 이제 과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과 함께 저희가 친구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학생들이 연설을 하게 하고 토의토론을 하게 하고 캠페인 활동을 했거든요. 이런 과정들 안에서 일정하게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들이 좀 반영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학교 교칙, 주어진 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장 선생님이 갖는 철학과 관점에 의해서 교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3주체들이 같이 근데 이제 다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뭐 두발 복장 이걸 되게 얘기하지만 어른들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이제 서로가 갖고 있는 관점들을 갖고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의 조정의 과정이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학교 공간은 어떻습니까? 알다시피 학교 공간이라는 것들은 거의 공급자 중심의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교실 가보면 쾌적하지가 않습니다. 그 아이들 예전에 체육복 어디 가서 갈아입었어요? 여자애들은 교실에 있고 남자애들은 막 화장실에 가서 막 갈아입고 막 땀 뻘뻘 흘리고 왔는데 막 그냥 한여름에 샤워할 것 하나 없고 옷 어디다 넣을 데도 없는 그땐 당연하게 살았다라고 봤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이 공간을 사용자의 관점, 학생의 시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학생들이 막 교실에서 조금 누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만 반영해주면 교실 공간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학교의 공간도 민주시민교육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다만 이제 여기에 이제 학생들은 기술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외부의 전문가들이 퍼실리테이터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반영해야 돼요. 최근에 이제 그 정책 마켓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막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놔도 안 된다, 니네 뭐 규정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걸 되게 많이 해요. 저는 발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요. 아이들이 제안했던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정책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좀만 달라붙으면 요거는 요렇게 바꾸면 되고 요건 요렇게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걸로 도와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맨날 정책 마케팅 해놓고 반영은 하나도 안 되는데 이걸 반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퍼실리테이터도 앞으로 필요하겠다. 저는 또 하나는 이 학교 자체 평가가 앞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자체 평가 예전에는 그 이제 학교 평가라는 것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막 장학사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서류 만들어내고 그랬어요. 최근에 이걸 많이 없앴어요. 이제 진보교육감들 들어오면서 많이 없애고 공시정보로 가고 학교 자체 평가를 하라 그랬는데 학교 자체 평가가 되게 형식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1년이 끝나고 나면 적어도 구성원들이 만족도 조사라든지 여러 척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지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척도를 갖고 데이터를 가지고 학부모들의 요구, 학생들의 요구, 선생님들의 요구, 평가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학교의 성과는 뭐였고 문제점은 뭔데 이거 다음 학기 혹은 내년도 교육 과정에는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나와야 된다라고 봐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들일 텐데 아쉽게도 이런 거버넌스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거창한 거버넌스가 아니라 한 학기 내내 1년이 끝나고 나서는 이런 3주체의 어떤 데이터에 기반으로 해서 논의해서 다음 학기를 바꿔나가는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정말 뭔가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학생회가 보면요 편차가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은 막 정말 거의 높은 수준의 실행으로까지 가고 있고 학교의 문제까지도 개선한 학생회가 있고요. 어떤 데는 아직도 동원형으로 학교 행사나 좀 도와주고 뭐 학생들도 스펙 쌓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다 보면 학생들은 자극받을 거다. 저렇게 저런 행사를 하고 저렇게 만들어 나가네? 라는 것도 있을 텐데 이걸 통해서 일종의 정부의 상향평준화 내지는 다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들이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여주고 저는 이게 필요하면 뭐 앞으로 학생 내지는 청소년 의회 개념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서 일종의 정책 교섭권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까지도 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또 하나는 학교 운영위원회 외에 학부모나 교사들은 있는데 학생들은 못 들어갈까? 참관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 규정 개정해서 학생 대표들도 반드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대의 체계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도 앞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짐 월리스의 가스팔틱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정치인들을 얘기해요. 정치인들은 바람의 방향을 알아내는데 도가 텄다는 거죠. 그래서 침 다 발라가지고 보면 바람이 막 분다. 그 방향을 미세하게 감지하고 그쪽으로 막 움직이고 표되는 대로. 그런데 이 젖은 손가락 정치인을 다른 정치인으로 대체한다고 사회가 바뀌는가? 아니다. 사회를 바꾸려고 그러면 정치인이 아니라 바람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바람은 뭘까요? 바로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의 이 바람을 불러일으킬 때 정치인들도 글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백마탄 왕자를 항상 기다렸어요. 정말 좋은 교장선생님이 오시겠지. 아니 우리 학교에 이런 불합리한 거를 깰 수 있는 활동가분이라도 한번 와서 그런 분들이 바꿔주겠지 했는데 10년을 기다리고 15년을 기다려도 그런 분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렸던 결론은 100만은 없다. 다만 조랑말은 있어요. 그 조랑말에 내가 올라타야 된다는 거죠. 나라도 올라타서 바꿀 거 바꾸고 문제제기할 거 하고 사람들을 모아나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정책을 하고 있지만 제가 교육부에 있다가 나오면서 정말 패배감을 안고 나왔거든요. 정책이 정치를 못 이기는 거예요. 한국의 상황이 그랬어요. 과거의 패러다임에 발목 잡혀서 미래로 못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내렸던 결론은 정치는요, 시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육은 시민을 길러내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시민을 길러낸다면 교육이 정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고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